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 목회자님들과 또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개혁과 평신도 이 주제의 네 번째 장, 한국교회 평신도 성장의 교회 내적 요인, 이 제목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 훈련과 평신도의 사역 확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이 한국교회 평신도의 질적 성장, 특별히 성경과 교리의 지식적 측면의 성장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제자훈련 사역과 제자훈련 교재는 한국교회 제자훈련 사역의 모태와 같았습니다. 80년대에 제자훈련을 교회의 평신도 일반에 도입하고 정착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오카눔 목사이십니다. 그는 대학생 선교회의 방법론을 전통적 목회의 틀 안에서 정착시켰고 한국교회 제자훈련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교재를 집필 제작하였습니다. 그가 개척한 사랑의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잘 실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국제제자훈련원을 세워서 많은 교역자에게 제자훈련의 정신과 방법론을 전수하여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널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자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잠자는 평신도 혹은 교회 일의 소극적인 평신도를 깨워서 교회의 일꾼 혹은 교회의 사역자가 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교회에 접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오카눔 목사가 쓴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를 다룬 저서의 제목이 평신도를 깨운다입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서 제자훈련의 중요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의 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을 빼앗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 훈련은 평신도들의 여러 지적인 성장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큐티 운동과 평신도의 영적 성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큐티의 유포와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가 1968년 3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개간지 일용할 양식이 한국 최초의 큐티 안내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큐티 교재 풍성한 삶이 격언일간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과 두란노 서원의 생명의 삶이 현재까지 한국교회 큐티의 대표적인 안내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이고 또한 큐티 선교회 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양재 목사는 큐티의 유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활동하는 도시적인 생활 방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도 공동적인 새벽 기도회에서 개인적인 큐티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큐티는 일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70년대 이후 급격하게 높아진 한국교회 성도의 교육 수준의 향상은 큐티를 통한 경건 훈련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큐티의 성장은 역으로 한국교회의 신앙적 생태를 개인주의화 시켰습니다. 성도들의 자의식이 강해지고 주체적인 태도가 널리 형성되었습니다. 큐티 운동은 평신도가 신앙생활의 영역 가운데 성경 해석과 말씀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 서도록 합니다. 교역자 권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말씀 전파와 말씀의 해석입니다. 큐티는 평신도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생활에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영역에서도 아마추어인 평신도의 힘과 영향력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큐티는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즉, 큐티를 통해서 평신도는 교역자로부터 영적인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 선교와 평신도의 영향력 증대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1988년 곽선희 김명혁 목사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계와 함께하는 선교를 추구하였습니다. 고석희, 박종순 목사 등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로 미국의 세계 한인 선교 협의회와 한국의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UBF 선교회, 평신도 중심의 선교단체 예수전도단과 인터컵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장 합동의 GMS, 예장통합의 한국장로교 선교부를 포함하여 기독교 감리회, 기독교 침례회, 예장고신, 예장대신, 예장합신 등의 교단 선교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영로교회 등과 같은 대형 교회가 한국의 선교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내놓은 2016년 말 한인 선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172개국에서 27,205명의 선교사가 교회 개척, 제자훈련, 교역사역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콥이나 예수전도단 등과 같은 평신도 중심의 해외 선교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평신도 간사가 중심이 되는 여러 대학생 선교회의 해외 선교 활동 역시 크게 성장했습니다. 평신도의 단기 선교와 해외 봉사 활동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의 마음에는 목사보다 선교사가 더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고 선교에 관심이 많은 평신도 입장에서 선교사를 돕는 일, 더 나아가서 자신이 선교에 참여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매우 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80년대 이후 크게 성장한 해외 선교 활동은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형성에도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후원하고 단기간의 해외 선교 활동에
참여한 평신도들이 그렇지 못한 교역자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많고 재력이 있는 평신도는 교역자 선교사나 혹은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진 교역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이후 해외 선교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평신도가 교역자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더 많이 활동하는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성장한 평신도의 해외 선교 활동은 한국교회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그룹의 활성화와 평신도의 지위 상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그룹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구역 혹은 감리교의 속 등의 명칭을 가진 전통적인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그룹은 성도들의 지역적 구분과 관리의 방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실한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교역자에게 보고하여 목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평신도가 중심이 된 소그룹 운동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일교회와 밴드 목회, 가정교회 운동 등입니다. 세일교회, 가정교회, 밴드 목회 등은 그 구조와 기능이 평신도 아마추어리즘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세일교회는 교회의 구성 요소가 소그룹 셀입니다. 즉 10여 명 내외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의 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5개 정도의 셀이 모여 지역 회중을 이룹니다. 그리고 지역 회중들이 매주일 혹은 4주나 6주에 한 번씩 모여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구성 요소는 개개인이고 개개인의 예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일교회는 셀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세일교회나 가정교회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소가 소그룹이고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조와 기능은 평신도의 기능과 영향력이 증대되는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소그룹이 교회의 기초적인 구성 요소가 되면 소그룹 지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소그룹 지도자, 즉 셀 리더 혹은 가정교회 목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소그룹 지도자는 모두 평신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일교회와 가정교회에서는 평신도의 비중이 커지고 그 권한과 힘이 증대되는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셀, 밴드, 가정교회 등과 같은 평신도 소그룹 운동이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5번째로 교회 사역의 확장과 평신도의 능력의 향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사업이 증가하고 그 질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신도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찬양 사역을 살펴보면요. 80년대 이후 이른바 CCM이 한국교회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여러 교회마다 성가대와는 별도로 찬양팀이 구성되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를 주일 찬양 예배라고 부릅니다. 찬양팀의 리더나 전문 찬양 사역자는 대부분 평신도입니다.
80년대 이후 급성장한 CCM과 찬양팀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그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 활동입니다. 80년대 이후부터 경제 수준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다양하고 세련된 전도 프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전도 초청잔치, 가수나 탤런트와 같은 유명인을 초대하여 찬양과 간증을 듣는 전도 집회, 알파와 같은 새가족 초청과 섬김의 프로그램, 밀립전도, 관계전도 등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도와 아울러 새가족을 정착시키는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새가족 예배, 1:1 양육, 새가족 교육, 바나바 사역, 40일 말씀 양육 등 다양한 새가족 정착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평신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전도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한국교회의 평신도 지위를 높이고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성훈련입니다. 80년대 이후 사회가 복잡해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욕구와 필요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영성훈련의 방법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다양한 단체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팎에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기도원이 생겼고 다양한 형태의 영성훈련원 혹은 영성수련센터가 세워졌습니다. 특색 있는 3일에서 5일간의 집중교육을 받는 영성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담사역, 가정사역, 치유사역, 성경대학, 아버지 학교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교회 담임 목사보다 훨씬 뛰어난 해당 전문가들을 만나고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졌고 이것은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의 증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교회가 성장하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사역들과 전문기관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학교나 병원 이외에도 사회봉사, 통일, 환경, 도덕과 정의 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기독교 계통 NGO 단체들이 등장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언론 출판기관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기독교 관련 단체의 활동과 사역은 대체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평신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각 영역의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평신도의 수와 활동 그리고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계 전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개별적인 지역교회 안에서도 평신도의 힘과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습니다. 이처럼 80년대 이후에 교회 안에서 나타난 찬양사역, 전도활동, 영성훈련, 그리고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의 참여 등과 같은 일로 인해서 평신도들의 활동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 능력이 증대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